폭우가 일으킨 돌발 홍수로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8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한인 연방의원들과 후보들이 선거 후원금 모금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되고 노인 인구수가 노동 인구수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국 곳곳 이상기후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요금이 12% 가까이 상승해 영세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폭우가 일으킨 갑작스러운 홍수로 뉴저지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1시간 만에 7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 뉴욕 기론 공항에서 취소된 여객기도 약 1,000편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에서는 불과 4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7인치가 넘는 폭우가 뉴욕 일원에서는 2시간 만에 5인치의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벅스카운티 어퍼메이크필드에는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자동차 11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10명을 구조했으나 3명은 결국 사망했고 어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생후 9개월 아기와 2살 아이를 포함한 실종자도 5명에 달합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홍수 당시 부모, 오빠, 할머니와 함께 홍수 피해 지역을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전 폭우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놀튼 지역은 오늘 홍수로 인해 루트 46 인근에 쓰러진 나무와 자갈,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계속 진행됐고 여전히 수백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뉴저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약 361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뉴욕 JFK 공항에서 317편, 라과디아 공항에서 287편의 항공편이 결항되며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일부에 돌발홍수 경보와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며칠째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버긴 카운티 해켄색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0대 노부부가 나란히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정 내 문제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요양원은 참담한 신경을 전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케어원 너싱홈에서 70대 노부부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사람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신원은 우드리지에 거주 중인 75세 마이클 자카리오와 72세 패트리샤 자카리오로 밝혀졌습니다. 해켄색 경찰국과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남편인 마이클이 부인인 패트리샤를 총격 살해한 후 자살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특정 용의자를 쫓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케어원 요양원은 전국적으로 55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36개 지점이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켄색에 위치한 케어원 요양원은 출입구에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보안은 더 강화됐습니다.
요양원은 주말 내내 수사로 인해 출입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다가 현재 운영이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케어원 요양원은 성명을 통해 토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비참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참담한 일을 겪은 피해자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요양원 거주자들 역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가운데 연방교육부가 총 8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 조치의 대상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경우로 20년에서 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구제 조치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난 시스템 아래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2주 전인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무의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한인 연방 의원들과 후보들이 선거 후원금 모금에서 압도적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의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분기까지의 올해 선거 후원금 집계 현황에 따르면 연임을 노리는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연방 하원 의원 4인방은 선거 후원금 모금에서 압도적 선두를 보이고 있으며 연방 하원 초선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도 적은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총 모금액이 219만 1,897달러, 가용 현금은 177만 3,843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와 2위의 총 모금액 차이가 무려 20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0지구의 영킴 의원은 올해 2분기까지 총 195만 3,027달러를 모았으며 현재 가용 현금은 165만 3,724달러로 이 선거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1위로 집계됐습니다. 총 모금액이 2위와 약 180만 달러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방하원 뉴저지주 3지구의 3선 의원인 앤디 킴의 경우 총 모금액 94만 9,452달러, 가용 현금 88만 2,033달러를 기록하며 단독 질주 중입니다. 현재 상대는 그레고리 소보친스키 한 명뿐인데 총 모금액 360달러, 가용 현금 1,075달러에 그쳤습니다.
연방하원 워싱턴주 10지구의 메릴린 스트리글랜드 의원 역시 단독 1위입니다. 총 모금액 42만 5,498달러, 가용 현금 58만 8,665달러를 기록 중인데 워싱턴 10지구의 다른 2명의 후보는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후원금 액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7주구에서 연방의원 초선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협회 의장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위엔 홍콩이 이름을 올렸는데 고령화의 속도는 아시아 국가에서 더욱 가팔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동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들을 합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4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고령화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속할 것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은퇴자들이 감소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업이나 노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이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인구 4분의 1이 65세 이상 인구를 차지하며 일찍이 고령화 국가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올해 기준 생산 가능 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명 이상입니다. 올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3,6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2,400만 명으로 33%가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950만 명에서 2050년 1,800만 명으로 무려 약 90%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15세 미만 젊은이는 올해 580만 명에서 2050년 380만 명으로 약 3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2050년에는 노인 인구 수가 생산 가능 인구 수와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아시아 국가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걸렸던 인구 구조 변화가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2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다소 젊은 편에 속한다고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노동 생산성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올여름 가정의 에너지 요금이 12%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립기상국은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달은 174년의 세계기후관측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이달 초는 1979년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학이 일간 기온 측정을 시작한 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기간에 해당됐습니다. 애리조나 대학 경제학자인 데릭 레모이는 더운 날씨가 생산량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신호가 매우 분명하다면서 폭염으로 노동 생산성이나 학습 능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화씨 1도 오르면 연 성장률이 0.15에서 0.25%포인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은 연일 화씨 110도를 넘어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부담은 영세 기업에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한 식당 관계자는 폭염으로 지난달 에어컨이 고장났지만 설치 비용이 12,000여 달러에 달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업주는 냉방장치를 가동했지만 요리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 측은 올여름 가정의 에너지 요금이 전년 대비 11.7% 상승한 578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폭염이 이어지면 냉방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미전력개통신뢰도협회는 냉방 수요 증가로 노후 전력망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올여름 상당수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을 포함한 지구촌이 100년 만에 한 번 겪는 극단적인 기후에 극심한 고통과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의 3분의 1인 16개 주에서 1억 명 이상이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넘는 폭염에 적어도 보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파소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 이상이 3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홍수로 100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 동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그 매연이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하는 미 동부 지역까지 덮쳐 오렌지 또는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1억 명 이상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추진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2023-2024 학년도부터 2027-2028 학년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뉴욕시 독립예산처는 공립학교의 학급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17,7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교실을 새롭게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6억에서 19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12만 명에 달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단체인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연합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민태숙 신임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연합회는 초대 임원진 출범을 축하하면서 단체 영문 이름을 PPCA, 팰리세이드 파크 시티즌 어소시에이션으로 정했음을 알리고 특히 주민단체 출범에 맞춰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연합회는 투표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나쁜 정책이 실현될 기회를 준다며 지금 살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뭉쳤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응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미식 축제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펼쳐집니다. 뉴욕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뉴욕 레스토랑 위크는 500여 개가 넘는 레스토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24일부터 8월 20일 뉴욕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진행되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는 뉴욕을 대표하는 미식 행사로 지난 30년 동안 현지인과 여행객들이 이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뉴욕의 미식을 경험했습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2코스의 점심과 3코스의 저녁을 $30에서 $60 사이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서카드 소지자들은 $45 이상 결제하면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